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감정평가의 방식 등에 관한 주제. 여기도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개별적인 방식을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2번, 3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 방식에서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비용성의 원래 따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해서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 자, 지금 이 물건에 만들어내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비용성의 원리 그리고 원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해서 오히려 어려워요. 2번째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얼마나 먹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 시장성의 원리.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과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째,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관점, 이걸 수익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한 얘기인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깜빡깜빡 놓쳐요.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비교 방식, 수익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게 가장 기본, 간단해요.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성의 원리,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할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너무 간단하니까. 따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이게 속달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시험장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건 2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가 가액 또는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가 임대료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하는 감정평가 방식이 될 테고요. 재조달 원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조달하기 위한 원가. 누가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한 10년쯤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쑥 보고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다시 만들기 위한 가격, 이게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감가 수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자, 수익자 먼저, 자, 적합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어떻다? 바로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위배가 되게 되면 이걸 앞에서 기능적 감가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하고 기능적 감가를 하고 또 나중에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서 특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허접하게 됐다. 그러면 가격을 또 깎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다시 갑시다. 자, 어떤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은 먼저 이 건물 똑같이 비슷한 성능을 가진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느냐. 그래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한 건물을 만들려면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러면 10억짜리가 이 건물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신축했을 때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얘가 자, 경제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어 있으면 그만큼 가격을 빼는 것. 이걸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시험에는요,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이렇게 요시 찬란하게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그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주도 뒤에 보면 건물이라는 것을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거,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일본말 번역하다 보니까 깔끔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 요거 대상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초 가액에다가 거기서 이제 기대 이율,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그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세히 보면 안 되고요. 그냥 대가리라서 기필 끝해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거기다가 필요 재경비 이건
깊이 안 나와요. 왜? 중요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걸 적산법이라 부르고 나중에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적산임료는 기필해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공식으로 외우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안 쓰이니까, 거의 안 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 방식, 일단 가격하고 임료라고 하는 거 먼저 두 개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우리 앞에서 아파트든 감정평가를 할 때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범계동, 자, 범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혹시 이 동네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이 좋은 점이 뭐가 있고 나쁜 점이 뭐가 있으니까 더하고 빼고 등등 하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소위 인근 지역에서의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자, 범계역에 있는 아파트에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없어, 이 근처에 거래 사례 자체가 없어. 근데 한 두 달 전에 평촌역 인근에서 거래 사례가 있다. 그러면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될 것이고, 대상 물건의 특징을 비교해서 종국적으로 그 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자,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과 대상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걸 비교를 하는데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 있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근데 일반 요인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따져 물을 필요 없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해서 나중에 우리 외울 때 면적 요인까지 실질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격,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비준 가격, 비교해서 정한 가격이란 의미고요.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요건 임대료를 책정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처에서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와 대상 물건의 자, 바로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걸 이제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제가 기필하고 버려버리자고 그랬어요. 왜? 임대료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산법이라든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수익 분석법에서 수익 임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산 가액의 조정, 시산 임료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 요구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이고요. 자, 그래서 비교 방식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이 중심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하고 적산법, 그 다음에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게 기본 축이에요. 그런데 비교 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 두 번째, 아파트와 같은 물건의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메인으로 삼는다. 그게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된 평가 방법은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대표적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놓는 그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부르고, 각각의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요, 시지 개거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방법. 이게 시지개급. 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제 29회 때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사례형 문제를 구성하면서 뭘 했었냐면,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시오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소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 30회 때 나왔어요. 제가 30회 보시기 전에 시험 보는 분들한테 했던 소리가 아마 올해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 나올 것이다. 왜? 토지의 주된 평가 방법 뭐가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29회 문제가 좀 어려워서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출제가 됐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낼 것이다. 근데 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6억 7천이었나? 요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는 올해 나왔던 문제 같은 거는 한 15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의 암산 비슷하게 해도 거의 풀 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중심축이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 얘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용어 잘 보셔야 돼. 다시 갑시다.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을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혹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대를 평가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잘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혀버려요. 수익 환원법하고 수익 분석법에서 사람들이 거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수익 환원법이다. 이게 되게 유치한 건데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 수익 분석법이란 이렇게 나갑니다.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등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깔아주면 그럴싸하게 느껴져. 수익까지는 맞으니까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 수익화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이 뭐가 된다? 바로 가액을,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고요. 수익 분석법은 바로 이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쓱 봐버려. 쓱 봐버리면 어떻다고요?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이 가액을 평가한다. 자, 요거 앞에서 우리 투자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일정한 금액, 장래 이게 얼마냐라는 개념은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장래 발생할 일정한 수익을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혹은 미래 현금 흐름을 자, 환원 또는 할인해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원가법에서는 뒤에 바로 확인할 텐데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적산이임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준가격, 비준이임료. 그럼 토지가격은 따로 이름 없고요. 수익가격, 수익이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근차근 해두면 진짜 유치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보기도 민망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급하게 이제 시험 막 2달, 3달 남겨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쳐. 제가 이제 돈 받으니까 가르쳐 드리긴 한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제 급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요. 왜? 따로 제가 설명드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의 강도가 약해. 계산 문제 빨리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찬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해서 이거
또박또박 하시는 거. 이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하는 것. 이걸 원가법이라 부르고, 나중에 원가법 따라 계산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 적산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임료를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적산가격,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학교는 교재에 따라 좀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 기준으로 항상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적산가격 대신에 학교는 교재에서는 복성가격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는데, 어찌됐든 최근 10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적산임료는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한편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 방식에서 가을의 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거래사례 비교법 해서 나중에 비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비교해서 결정한 가격, 비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쓸 테고, 사시지계면 비준임료라고 하는 거. 자, 사례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비준임료,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건물은요, 원가법을 적용을 하고요. 아파트는요, 집합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토지는 뭐가 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29회 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30회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 이 물건에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 발생할 그 수익을 현재 값으로 1년에 얼마 생기고 2년에 얼마 생기니까 이 물건의 가액은 얼마가 된다라는 식의 개념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환원 또는 할인해서 라는 표현 썼잖아요. 장래 발생할 순수익, 미래 현금을 흐름을 환원해서,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은 어떻다?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된다. 그런데 수익 분석법이요, 자, 순필이 이렇게 가요. 순필이,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순필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 분석법, 그리고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 해서 지금 임대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중심이 되는 것은 비준임료라고 해서 사례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비준임료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비준임료에 대응해서 적산임료, 기기필 있었죠? 예, 별 필요 없습니다. 수익임료, 순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산임료의 조정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써먹을 개념이에요. 해서 다시 갑시다. 가격은요, 자, 적산가격 했던 원가법 있었죠? 비준가격 했던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썼던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요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이름 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계산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 그리고 아까 자,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그다음에 수익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 수익성의 원리 수익 방식,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그냥 꼬박꼬박 문제를 내는 파트가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야 돼. 왜? 이걸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하나하나 원가법만 가지고 한 3, 40분 설명드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또 3, 40분 설명드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한 20분 설명드리고, 수익 환원법을 가지고 또 20분 이상, 30분 이상 설명을 드린다고, 이게 머리 글자, 체계를 잡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구성할 때 개별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교재 완성이 돼 가는데, 교재 보시면은 솔직히 들은 느낌이 아우 새끼들 맨날 내는 것만 내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학원 빨리 왔다, 한 3월달에 올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발 담그셨으니까 지겨워도 참으셔야 돼. 대신 줄줄줄 암기하셔야 돼. 줄줄줄. 이 공부 요 근래 어제 말씀드렸었나? 요즘에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맨날 무슨, 재수없어, 걔들. 뭐 이렇게 수능 만점 한 거 있잖아요.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인증샷 하면서 각종 신문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따위로 인터뷰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걔들 때문에 나머지 한 40몇만 명이 이걸 뒤지게 집에서 엄마한테 봤습니다. 그래서, 쟤는, 과외도 안 했댄다. 걔들 과외 안 해. 왜? 걔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없어. 제가 과외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과외 전문가거든요. 예? 네? 저는 감당했던 선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과외를 진짜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 같은 걸 못 다녀, 솔직히 얘기하면은. 과외 받는 돈이 훨씬 세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월 한 4,500 이렇게 벌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대학은 잘 안 다녀. 과외 위주로 다니다가 시간 나면 학교를 가. 아니, 그게 돈이 워낙 크니까. 젊은 애들 그 당시 알바하면 4,50만 원 버는데 4,500 번다고 쳐봐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지. 학교를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양아치가 되는 거지. 학교는 쩍만 두고 학교는 거의 안 가. 그러다가 과외가 빵꾸 나면, 그럼 학교가 수업이나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근데 그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어요, 솔직히. 아니,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엄마가 불안한 거야. 1등 놓칠까봐. 근데 그 아이한테는 과외 선생님이 사실 아무 필요가 없어. 혼자서 하면 돼. 근데 굳이 과외를 붙여. 그럼 제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땅바닥 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2시간 가만히 있으면 애가, 근데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딱 저기서, 내가 봐도 이상한데?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이상한데요. 알았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준비해 올게. 숙제를 주면 제가 숙제를 해 가요. 설명을 하려고. 뭔 얘기하고 있죠? 그런 애들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뒤지게 욕을 먹습니다. 저는 과외도 안 했고. 근데 걔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 다 개소리들이에요. 걔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일반이 상상도 못해요. 재수 없어요. 진짜로. 그러다 이제 제가 진짜 반에서 막 꼴찌 이렇게 하는, 전교에서 노는 애들 있어. 꼴찌 뒤에서. 그런 애도 가르쳐 봤는데, 그런 애를 가르친 결론이 뭐냐면 저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냥 대가리 굴러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냐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저 진짜 부잣집 아이고 정말 성실해. 같은 수학 문제를 15번을 푸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따라서 같이 풀어. 그리고 나서 15번 똑같은 문제,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안 시킵니다. 쉬운 문제를 다 풀어준 다음에, 자, 고생했다. 자, 네가 이제 한번 직접 풀어봐.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 원래. 근데 그걸 다시 못 풀어. 방금 15번 풀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숫자도 안 바꿔 똑같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너가 한번 해봐. 못 풀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또 15번. 그래도 결국 못 풀어요. 그 보면서 그 공부머리가 전혀 꽝이 낸 거예요. 성실하고 등등한데.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좀 가난해도 차라리 머리가 굴러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자기 위안 비슷하게. 근데 요즘에 궁금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좀 나쁘면 어때? 못 풀면 어때? 집안에 돈 많은 게 훨씬 더 낫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단순한 과정들, 단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다시 갑시다. 한 번만 더 갑시다.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 그래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그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 이때 계산된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등 기계필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적산법, 적산임료, 원가법, 적산가격,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명, 아직 사정 보정은 설명 안 드렸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주제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 바로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을 고려해서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시지계급,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감정 평가하는 방법.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서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 순수익 등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이걸 나중에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분석법은요, 수익 임료라고 순필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평가는 총 7개 방식이고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감정 평가 방식 설명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 살 붙여서 방금 중간중간 했던 얘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 있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가법은 자, 그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적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적산 가격은요,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적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시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재조달 원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새로 건물 지었을 때보다 이건 훨씬 많이 낡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감가액을 다 더한 값, 1년차 감가에 2년차 감가에, 만약 건물이 5년 됐다 그러면 5년간의 감가액을 다 더해서 그걸 감가 누계액이라 부르고, 이걸 빼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적산 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주,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많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선박 서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건설 기계, 포크레인 이런 것들도 쉽게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 포크레인 거래하는 거 봤다. 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배도 거래하는 거 봤었잖아요. 배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을 하면서 알았잖아요. 일본에서 20몇 년 된, 자, 퇴물된 그 배를 사들여서, 배도 거래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아니, 배는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 선박은 원가법. 그래서 선박 어떻게 감정평가한다고요? 이 똑같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현재 얼마냐? 그리고 20년 동안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20년 동안 얼마씩의 감가가 발생했는지 그 감가 누계액을 다 더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빼게 되면 선박의 가격이 책정을 할 수가 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얘들은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원가법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중에서 거래가 되게 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테고, 시중에서 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면 바로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들기 위한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값. 이게 바로 적산 가격이라 부릅니다. 한편 적산임료, 원가 방식에 따라서 임대를 계산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건 미리 공식이었습니다. 기기필해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건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왜? 별로 중요치 않거든. 임대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되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이드 쟁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비교해서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을 거래 사례 비교법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자, 거래 사례를 가지고 그 계산해 낸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비교해서 정한 가격, 비준. 시험에 뭐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요. 기억년 뒤에 것에 알맞은 것을 고르셔서 비준 가격 이런 걸 낸다고. 그러니까 새끼들 우리 뭐 복덕방 시험 준비하는 사람을 띄엄띄엄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 수험들이 못 풀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이
투자론까지 오다가 다 쓰러져 죽어요. 앞에서부터, 자, 부동산학 총론. 그건 좀 쉬워. 해볼만해. 근데 이제 한 30% 학생이 쓰러진 데가 경제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서 사람들이 막 토하기 시작해. 뭐라는 거야.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할 때 사람들 반이 막 뇌를 잡고, 그때 이제 나오는 소리가 손 들고, 전 수학이 싫은데요. 뭐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살살 달래. 다음에 쉬운 거 나와요. 해서 시장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개발관리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착론까지 어찌어찌 잘 끌고 와. 사람들이 따라와. 다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투자론에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거 나가게 되면 내 수학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이 얘기가 다시 나와. 가요 순전어가 세팅이 안 돼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상태에서 어찌어찌 이 써져 있는 인간을 끄집어가지고, 자, 대출 한도 겁나 쉬워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살 꼬드겨서 와. 그리고 나서 보통 수업이 다 끝나버려. 진도를 못 뽑는다고, 대부분이. 앞에 쓸데없는 데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골고루 하면 지금 감정평가는 지금 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인데, 이거 다 용어가 새로울 뿐이지, 뭐, 어렵고 복잡하고 이럴 게 아니라고요. 낯설 뿐이지. 방법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건 계속 반복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게 계속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외우죠? 나중에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저게 상태가 심각하구나.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하철 같은 거 잘 안 타요. 지하철 타게 되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말고 다 컸는데, 저는 56657 이런 거, 공법, 검표 이런 거 할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아. 한 60대 가지고 갑자기 지하철에서 56657, 9887 이거 하고 다 뛰어다닐까봐. 그래서 지하철 타면 항상 기둥을 꼭 잡고 있어요. 뛰지 못하게. 걔들도 멀쩡할 때는 잘 외웠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되게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뒤에 자세히 볼 텐데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비준 가격. 사정 보정은 뭐냐면 듣고 이제 버리시는 거야.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어갈 거니까. 자, 범계역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최근에 이 동네에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4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유를 따져봐야겠지. 왜 그랬을까? 남들 다 5억인데 4억대의 거래가 된 이유가 뭘까? 아는 사람끼리인 거야. 또는 급매로 어디 야밤 도주를 했는데 급히 팔고 가야 돼서 급매로 내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례 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라? 더 높게 책정. 10%를 급히 팔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이 지금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싶다. 그 동네가 보통 5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어떤 사례 가격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 물건, 대상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사례 가격을 찾아보니까 4억 5천의 거래가 된 게 있다고. 근데 사정을 보니까, 자, 갑자기 어디를 가야 돼서, 급히 팔아야 돼서 10% 다운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례 가격에다가 100분의 110이라고 하는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된다. 10%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기준 가격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원래는 얼마로 해야 된다. 10% 더 올려서 100분의 11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내는 방식이 사정 보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간단하죠. 시점 수정. 이 거래된 사례가 지금 6개월 전인데 6개월 사이에 평균 5%가 올랐다. 그럼 5% 상승, 100분의 105 이렇게 곱해주는 게 시점 수정이에요. 지금 감정평가는 시점하고 원래 거래 사례가 있었던 시점을 비교해서 그 6개월 사이에 5%가 뛰었다고요. 그러면 1.05를 곱해줘야 된다고.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시점 수정을 통해서 5% 올려주는 거.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10% 올리는 건 100분의 110이에요. 5% 올리는 건 100분의 105예요. 아니, 미리 계산식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지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10%가 감가가 돼서 거래가 된 걸 확인했다고. 그런 10% 올려주는 방법이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이건 얼마로 봐야 된다.
100인데 100분의 11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격이 5%가 상승했다. 시점 수정 100분의 105. 근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지역요인은 빼놓고요. 인근지역일 땐 필요 없으니까 대상 물건의 가격을 보니까 대상 물건을 보니까 애초에 거래했던 물건보다 5% 가치가 낮아. 허접해. 그럼 100분의 95.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5%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라고요? 100분의 95.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게 자 10%의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면 100분의 110, 5%의 감가 요인이 있다 그러면 100분의 95, 10%의 감가 요인이 있다 그러면 100분의 90.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1.1, 1.05, 그 다음에 0.9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100분의 110 대신에 거기다 뭘 넣으면 된다고요? 1.1을 넣으면 된다고. 100분의 105 대신에 1.05를 곱하면 된다고. 100분의 90 대신에 0.9를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 문제 보면 되게 쉬워요. 루틴만 잡으면 돼요.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정상 가격, 이게 이제 사정 보정이라는 개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유사 지역을 사례했을 때 비교를 해야 되겠고, 인근 지역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그리고 나중에 면적 요인까지 사시지계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게 집합 건물이라고, 아파트,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제 좀 특이한 게, 자 보니까 산지목은 나중에 얘기하겠고, 과수원 거래가 되나요? 과수원집에 딸이 있죠. 과수원집에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수원집은 아들만 낳나? 과수원집에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과수원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 과수원집 딸은 어떻게 돼요? 죽겠지, 언젠가는. 그럼 또 다른 과수원을 인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도 딸이 생긴다고.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오다 가다 보면 과수원집 딸이 있다고. 근데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과수원 안 한다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감 못 잡았죠. 과수원 사고 판다고요. 과수원집 딸이 계속 바뀐다고. 이 집 딸, 저 집 딸로. 과수원은 사고 판다고. 사고 파니까 어떻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 얘기하려고 말이 그렇게 길었던 거.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거래 안 한다고요. 과수원은 집이, 그 딸들이 바뀐다고. 새로운 딸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니까 과수원집 딸도 바뀐다고. 그래서 과수원 거래가 된다. 자동차 거래되죠? 중고자동차 거래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은 뭐 특별히 필요 없는데, 동산도 사고 팔잖아요. 부동산에 대응한 동산.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도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 아파트, 그 다음에 주로 과수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자, 이 비준 임료라고 하는 거, 사례 임료다. 사시지계면 고려해서 대상 임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이거죠. 자,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실까요? 아까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적산임료, 적산법이 있었죠. 수익분석법에 수익임료가 있었죠. 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들은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기필, 순필 이걸로 끝내버리시는 거야. 임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50문제 만들 것 같으면 이거 다 물어보겠지.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최대 한 대여섯 문제, 17문제. 그래서 그중에 반이 계산 문제니까 깊이 있게 못 낸다고. 빤한 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례법법, 비준 임료, 공시지가 기준법,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지계그, 그냥 시지계그. 아까 비준 가격은 사시지계면, 비준 임료도 뭐야? 사시지계면 이렇게 치고 가듯이 시지계그라고 하는 거, 시지계그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공식 써먹어야 되는데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보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투자론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전 현금 수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봤습니다. 수익가격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환원율 계산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해서 다시 용어 볼까요? 적산 가격, 비준 가격,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방식에 따라 나오는 거. 토지는 어차피 따로 노니까 따로 제껴버리고 적산 가격, 그 다음에 비준 가격, 수익 가격, 적산 임료, 비준 임료, 수익 임료 해서 적산 임료는 기기필, 그 다음에 비준 임료나 수익 임료는 순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광업재단 등 있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떻다? 원가법만 적용을 한다가 아니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원가법을 적용할 여지도 있고 수익성에 원리 따른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광업재단 등을 감정평가하면서 무조건 수익 환원법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원가법이나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바로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 좀 애매하니까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